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위켄드 에디션을 어디서 결말을 맺을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것이 항상 강자가 군림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이유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축구에 있어서 월드컵이 거의 이제 100년이 되잖아요. 192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100년 만에 아프리카 국가가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로코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이변입니다. 모로코가 FIFA 랭킹 22위인데 한국이 이긴 포르투갈 FIFA 랭킹 9위에 결국은 월드컵 준결승 진출한 최고의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아프리카 국가가 됐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포르투갈과 함께 이상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희망을 끝냈습니다. 원래 이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은 승률이 16%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물론 같은 조에서 벨기에도 이겨냈고 스페인도 쳐낸 모로코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역사 192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처음으로 남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 그런 역사를 아프리카를 얹은 그리고 아랍 국가이기도 하죠. 모로코가 경기에 이기면은 바닥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니파 무슬림이 거의 99.몇% 인구의 그만큼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번에 14명의 선수는 모로코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코치도 이제 프렌치 태생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1990년도에 카메룬이 2002년도에 세네갈이 그리고 가나가 2016년도 8강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는 8강 이후에는 모로코가 처음으로 온 거죠. 그래서 골키퍼가 얘기를 했대요. 좀 나 좀 꼬집어줘. 똑같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꿈인가 아닌가. 꿈이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도 했고 세계 어느 누구와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바꾸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확신, 자신감. 모로코 선수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로코의 골키퍼가 한 얘기고요. 16강 전까지는 이제 일본이 독일도 이기고 한 것도 굉장히 그 큰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모로코인 겁니다. 일본이 2조에서 1위로 올라갔고 모로코가 F조에서 1위로 올라갔었는데 일본이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졌고 모로코는 뭐 역사적인 지금 승리를 거둔 겁니다. 포르투갈이 4강 진출을 못하고 모로코가 4강 진출을 하게 됐는데 16강전에서는 스페인하고 역시 그 승부차기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로코도 크로아티아도 지금 이제 4강전에 진출하는 국가를 보면은 다 승부차기에 강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8강전에서는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이겨서 이제는 그 프랑스와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 뭐 유명한 선수 가운데서는 메시만 남았네요. 리오넬 메시만 남아서 아르헨티나가 FIFA 랭킹 3위, 프랑스가 4위, 5위인 잉글랜드를 오늘 경기에서 이겼고 그리고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12위입니다. 모로코가 FIFA 랭킹 22위. 이렇게 이제 4강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물론 F조에서 벨기에도 이기고 뭐 캐나다야 그쪽에서 금방 떨어져 나갔지만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다 F조네요. 이 F조의 1, 2위가 모로코가 1위였고 크로아티아가 2위였는데 이 F조에서 두 개 국가가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갈 때 울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나? 한국과 포르투갈이 경기 끝까지 지켜보다가 울고만 그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네이마르였었죠. 브라질의 세 번째 호날두도 이제 꿈이
포르투갈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오넬 메시만 남아서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누구와 경기를 치르는가? 이제 경기 치르는 일정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이겼고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겼습니다. 어제 이제 그 페널티킥에서. 그리고 프랑스가 오늘 잉글랜드를 2대1로 이겨서 이 경우에는 이때는 연장전 안 갔어요.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역시 아침 11시에 프랑스와 모로코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팀 가운데서 17일에 진 팀이 3, 4위전을 하고 이긴 두 팀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브라질 1위가 날아갔고 아르헨티나냐 크로아티아냐 프랑스냐 모로코냐. 야, 2022년 월드컵은 그렇게 돼 있어서요. 크로아티아가 12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로코가 22위, 아르헨티나가 4위와 12위, 22위가 이제 겨루게 되는 겁니다. 해서 아프리카가 꿈을 이뤘다. 아랍 국가가 경기 치르고 땅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아랍 국가가 결국은 처음으로 4강까지 진출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카타르 월드컵이 혼란이 무척 많았잖아요. 그 혼란의 원인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역시 뭐 세계 이 선수들이 이제 유럽 리그 같은 데서, 유럽 리그도 탑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고, 세계화 또 이제 보면은 한국, 일본, 미국이 전부 16강에서 끝났다 하는 결론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가야지 되고, 포르투갈 대 모로코에서 모로코가 이긴 이것은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 것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카타르 자체의 무슨 인권이라든가 아니 월드컵 치르는 그 날짜도 몇 개월이나 뛰어넘어서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12월 달에 월드컵을 치르고 했었던 게 있지만, 작은 팀이 빅 팀을 내려치는 그 대단한 목표와 흥분, 놀라움 많았던 월드컵입니다. 이제 4강만 남아 있는데 16강까지 그 48개 게임이 역대 최고였다. 이거 피파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최고다. 그건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죠. 놀라움이 많았던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을 때 2대1로 그때 그 경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률을 4% 미만으로 봤습니다. 월드컵 뭐 지금 모로코가 이렇게 그 포르투갈을 이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최대 이변에 속했는데, 호주도 덴마크를 이겼잖아요. 승률로 따지면 14%밖에 안 됐는데 일본이 독일만 꺾었습니까? 스페인도 꺾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는 점을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네요. 언더덕이 과소평가됐다. 이걸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자면 축구가 이미 세계화됐다. 작은 나라의 선수들도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뛴다. 그러므로 언더덕 국가들이 과소평가됐다. 언더덕은 토너먼트를 이해를 하는데, 그 각 여러 국가들을 이해하는데, 한국이 가나전에서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가 월드컵에 몇 번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세계 국제적인 대회에. 그런데도 그렇게 출전해서 막 빨리빨리 올라갔잖아요. 그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거기에 따른 경우의 수를 둔 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언더덕이 과소평가됐다. 대신에 반대로 그 언더덕 국가, 작은 팀은 베네핏을 많이 가졌다. 축구의 세계화로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이태리 뭐 이런데 프랑스 팀에서 그 훈련과 전술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언더덕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외고요. 다른 유럽 리그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요, 최상의 설명은 이 축구의 본질이다. 다른 스포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축구도 아주 드물게 그 전체적으로 그 경기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점유율과 상관없이 골을 낼 수 있는 경기가 축구잖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예가 일본하고 독일의 경기를 볼 수 있죠. 일본은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무라이 블루 정신으로 지키면서 기회 있을 때 확 쏘잖아요. 근데 일본과 그 독일의 경기에서 골 점유율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막강한 그 힘이라든가 이런 건 독일이 훨씬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골대 앞에서 골을 누가 넣느냐. 이게 이제 축구가 다른 경기와 좀 다른 것,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의 퀄리티보다도 골로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페널티킥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하고 그것으로 그 승부를 가르기에는 이번에는 뭐 여러 국가가 페널티킥으로 결국은 이제 8강전에서 승부를 가렸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난폭한 것 같아요. 잔인함을 넘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혼란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이기고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폴란드와 멕시코에는 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진 아르헨티나는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모로코가 그 같은 추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그랬는데 뭐 피파 랭킹 22위밖에 안 되는데 또 넘었어. 포르투갈 우리 넘을 거야. 4강에 가서도 이길 거야. 이게 이 모로코의 희망사항이었고, 모로코는 그걸 지금까지는 4강전까지는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경기를 해서 모로코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 승률은 17%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기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모로코가 프랑스와 같이 경기를 하게 되겠죠? 모로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인데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죠? 그 수요일에 프랑스와 모로코인데, 야, 이것도 참 묘하네요. 말하자면 과거에 식민 시대를 많이 지냈고, 그래서 지금 모로코 사람들도 아랍어를 많이 하지만 프랑스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랍어는 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말로써 뭐 스몰톡 같은 것을 아랍어로 해도 공식 문서 같은 것은 그 프렌치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해서 그 모로코와 그 프랑스가 4강전에서 붙는 겁니다. 한 국가는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을 겨누게 되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됐나요? 모로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프랑스의 영향권,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는 모로코 하면은 그레이스 켈리 왕비, 아직도 왕국이니까는요. 문맹률도 지금 모로코는 한 20%는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화 카사블랑카의 무대가 사실은 모로코잖아요. 물론 모로코에서 찍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2차 대전 뭐 그 당시 이후에 이제 막 미국으로 망명하고 하려면은 막 거쳐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스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카사블랑카, 저는 잉글리드 버그만의 그 카사블랑카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로코는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모로코에 대해서 막 평소에 보고 막 이러는데, 그 모로코가 식민 시대를 지냈던 프랑스와 같이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그 신나게 이 경기의 결과를 지켜봤었고요. 프랑스의 결과까지. 모로코의 감독이 프랑스 태생입니다. 말을 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일단 꿈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꾸는데 뭐 돈이 듭니까? 비용이 듭니까? 코스트라고 표현했는데 꿈꾸는데 돈 듭니까? 꿈은 정말 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는요. 네. 일단 꾸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에는 너무 조잡해. 이렇게 하다가도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로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켄드 에디션 섹션 가도 되겠네요. 좀 짧게.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크리스틴 시네마라는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왜 민주당에서 탈퇴를 해서 공화당도 아니고 이제 무소속으로 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난 당파가 싫다.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저 레즈비언도 아니고 양성이고 패셔너블하고 그런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 그다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볼 때는 배신자 역할도 많이 했죠. 그러나 때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리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오랜 동안 무소속으로 일해왔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중간 선거에서 어차피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빠져나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민주당 성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이기려면은 민주당이라는 우산, 간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민주당이 다수당도 아닌데 빠져나가려면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부담감이 있겠죠. 정치계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본인이 빠져나가도 다수당이다 하는 것이 된 다음에 빠져나간 거고, 이 사람은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라파엘 워너기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그 사람도 지난 약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지만 독립적으로 일했거든요. 라파엘 워너기라는 목사 출신의 이 그 특별 선거에서 당선된 연방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스 연방 상원 의원은 거의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했다니까요. 라파엘 워너기 마치 무소속처럼. 그런데 이 크리스틴 시네마라는 지금 민주당을 탈퇴하고 무소속이 되겠다고 한 이 의원이 라파엘 워너, 같은 민주당 의원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공화당과도 함께 일했다는 것으로 정치헌금도 보냈어요. 연방상원의원이 연방상원의원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믿고, 자신은 박스에 갇히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파가 싫다고 하잖아요. 거수기 노릇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굉장히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하고, 본인처럼 이렇게 어느 극단적으로 딱 그 당파로 나뉘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애리조나 주민을 위해서, 다른 미국의 유권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현재 본인이 소속해 있는 2군데 정도 소위원회에 소속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어차피 척 슈머에게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원내대표 되라고 투표해 준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2024년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더군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무소속도 나가고 민주당도 나가고 공화당도 나가면 민주당이 질 확률이 높잖아요. 표가 갈려서 공화당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본인도 안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리고 애리조나주도 공화당 색이 아직까지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여기 후보 내지 마라, 내가 그냥 이겨줄게 하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담한 배팅인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독립적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4년도에는 민주당이 본인 민주당 후보, 공화당이 있으면 공화당 후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표가 갈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나를 지지해, 이렇게 배팅을 한 겁니다. 자유도 갖고. 아무튼 그런 글쎄요, 민주당에서 낼지 내지 않을지 지금 이렇게 나 무소속입니다 하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했었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리자 머코스키 연방 상원의원, 메인주의, 이런 사람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잖아요. 때로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 투표를 던져주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덕볼 건 다 보고 배신자요, 배신자요, 정치의 배신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시네마 의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본인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연방 상원의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연방 상원의원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거죠. 나의 해방일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넉이라는 연방 상원의원, 지금 이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를 이긴 이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렇게 하면 떨어져 하는데도, 우리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정도대로 하면 당신 지고 마라, 다른 가게에게 하는데 라파엘 워넉은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긴 이상 이 사람은 이 길을 갈 겁니다. 어떤 길이냐면요, 굉장히 현명한 정치를 지난 2년 동안 했고 돈도 많이 모았고 많이 모은 돈을 아주 현명하게 선거 캠페인에서 썼는데 오히려 공화당은 안도의 숨을 쉬어야지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풋볼 출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한 허셜 워커가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6년 임기를 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결점, 추잡한 면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공화당은 어쩜 저런 인간을 연방 상원 의원으로 뽑았어? 하고 공화당이 같이 추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셜 워커 같은 사람은 정치도 워낙 모르고 지금은 예전에 풋볼 선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당의 리더가 될 수는 없는데 거수기는 될 수 있지만 라파엘 워넉은 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목사였던 상원의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원의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보통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의 선거 캠페인에서 한 얘기잖아요. 워싱턴에 저런 정치인 없다, 적을 사랑하라. 허셜 워커에 대해서도요, 마지막 선거 그때 전까지 허셜 워커를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것처럼 여자 문제가 왜 저래, 아니 이중적인 구조야, 낙태를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여러 여자들에게 낙태하라고 돈을 줬네. 여기에 대해서 라파엘 워넉 아주 깊게 비난하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설을 너무 잘해요. 너무 연설을 잘하는데 흑인이고 민주당이고, 그리고 뭐 오바마는 뭐 하와이에서도 잘하고 캔사스에서도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변호사가 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컬럼비아도 나오고 하버드 법대 그 신문 편집장도 했고 개신교고, 이 라파엘 워넉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선된 날 어머니가 12명 가운데 아들을 놓선 막내 아들인데 남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고 담배를 따던 어머니가 나를 딱 상원의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고 막 어머니 박수 쳐드리고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정크 자동차 막 운반하는 거 하시고 주말에는 목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하이스쿨 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문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연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런 뭐 뮤지컬적인 연설을 하잖아요. 아주 연설을 잘하잖아요. I have a dream someday, 뭐 조지아의 아이들이 캘리포니아 아이들과 언덕에서 색깔의 구분 없이 캐릭터로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돼야 되고 하는, 그랬다는 사람, 가난과 인종에 대한 혐오와 싸우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살아있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뭐 해방신학 비슷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는 어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과 비슷하냐면, 민주주의는 투표로 원하는 아이디어를 이루고, 종교는 기도로 그 아이디어를, 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 행위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그리고 투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런 것,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라파엘 워낙은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노트 없이 연설을 하는데 그게 노트 없이 한다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unusual하게 침착한 사람입니다. 목사 가운데서 정치인 꿈을 꿨었고 했었던 사람이 있죠. 2번이나 대선에 출마를 했었던 제시 잭슨 목사. 그 사람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상원에서 그림자 상원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라파엘 워낙 의원 같은 경우는 제시 잭슨 목사의 좀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할까요? 오바마의 성공에서 이미 많은 걸 봤죠. 백인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백인을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흑인이지만. 그런 거. 제시 잭슨 목사는 조금 더 과격하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워낙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53살. 젊은 편이에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은 개탄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방에 쫙 지지율 많이 깎였고 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가 공화당을 비난하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고 그런데 이 라파엘 워낙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신앙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수는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함께 묶는 어떠한 것으로 쓰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목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요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로 본인의 가장 그 교회에서 젊었을 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바로 그 교회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도. 아무튼 오랜 정치적인 전략인 분열, 이런 것, 정복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과 목소리 높이면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다. 가세 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굉장히 윤리, 상상력이 빈곤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보드랍게 하면서도 2년 동안 4번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공화당주에서 조지아주가 얼마나 강한 공화당주입니다. 줍니까? 거기서 성공을 한 거죠. 남부 무슨 노예제 이걸 지켜야지 돼 하는 그런 심장부에서 아주 그냥 과격하게 부수지 않고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라파엘 워낙이라는 조지아주의 이제 6년으로서는 그쪽에서 정말 최초로 흑인으로서 된 연방 상원 의원이잖아요. 라파엘 워낙을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쳐다봐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오늘 축구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정점에 올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달러도 정점일 수 있어? 약해지고 있어? 가솔린 값도 1년 전보다 싸지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인플레이션, 최근 인플레이션을 봐야지 되고요. 미국은 이제 이미 정책적으로도 마련을 했었던 그런 반도체 붐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경제는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다지 미국이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자율 같은 것도 다 좀 잡힌다 이렇게 되고 주식시장도 내년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별로일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고요. 브리트니 그라이너라는 WNBA의 스타면서 빅토르 바우트라는 죽음의 상인으로 불린 미국이 방콕에서 잡아서 12년 동안 감옥살이하게 한 무기를 엄청 많이 팔아서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또 테러 국가에게 불량 국가에게 그러나 푸틴 주변 인물과 관련이 많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으면 그 정도의 대량 무기를 팔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25년 징역형을 받고 12년을 살았고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며칠 전이었었던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이제 러시아 공항에서 마리화나 오일이 들어있는 카트리지가 발견돼서 9년 아주 가혹한 거죠. 선고를 받고 그런데 이 선수가 또
happen to be 러시아가 그렇게 싫어하는 레즈비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역을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맞교환을 한 겁니다. 미국인이 누구라도 집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박스에 뭐 터커 칼슨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폴 웰런이 아니라 해병대 출신으로 2018년도에 미국에 대해서 스파이 혐의를 한 것으로 유죄를 판결받고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왜 폴 웰런이 아니라 브리트니 그라이너냐.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뭐 레즈비언이고 하니까 민주당 표에 도움돼서 그렇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요. 그리고 폴 웰런의 그 브라더인 데이비드 월런도 오늘 MSNBC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브라더가 돌아오도록 국가에서 일을 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러시아는요. 러시아 또 다른 암살자를 원했대요. 이름이 바딤 클라시코프라고 체첸의 전투사, 체첸의 사령관을 베를린에서 암살한 겁니다. 권총으로 2방을 쏘고 암살하고 그 강에 권총을 던져버리고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었고 권총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미국은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볼까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을 베를린 현지에서 있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베를린이 독일로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공원에서 멀건 대낮에 암살을 한 겁니다. 해서 이제 종신형, 러시아 정보국의 지령을 받고 체첸 공화국과 러시아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령관을 살해를 했었던 미국 소관도 아닌데 그 사람을 원했다는 겁니다. 독일이 노했고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러시아로서는 선거 전에 이런 것을 성공시키기를 원치 않았고 왜냐하면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법무부는 원하지 않았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또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이제 법적인 균형 뭐 이런 걸 봐서 아니 무슨 마리화나 오일 카트리지를 가지고 9년 선고를 받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지만 이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무기상은 12년을 이미 형을 살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인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흑인이고 여자고 레즈비언이고 폴 윌런의 가족을 미국 사람들은 잊지 않죠.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다 보고 아 미국 시민은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은 그 정도를 교환을 해? 하는 욕을 먹으면서도 국민을 데려올 기회가 있으면 데려오는구나 하는 믿음을 줬고요. 그리고 이 브리트니를 빼낸 사람들이 우리 브라더를 폴 웰런도 데리고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그럴 것을 믿고 그러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미국 국민을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 이건 잘한 것이다 라는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또 2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1927년부터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고요. 연말이 되면은 항상 호두깎이 인형 미국에서 발레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글렌데일 극장에서 호두깎이 인형 이 발레를 봤었는데 그런데 이걸 우크라이나의 그 문화부 장관이 서구 동맹에게 임시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고 가디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서구에서 이게 이제 호두깎이 인형 차이콥스키를 캔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피비린내 나는 침략을 멈출 때까지 이게 시즌 프로그램이잖아요. 하지 말아달라. 우리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안 하고 있고 하는데 겨울 시즌에 가장 이윤이 나는 작품이 호두깎이 인형 발레인 겁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그 시 발레단 수입의 45%가 한 몇 주일, 5주일 호두깎이 인형 티켓 판매 수입이랍니다. 영국의 국립발레단도 여전히 호두깎이 인형 발꿈치 들고 하는 거 하면서 우린 그냥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표트루 차이콥스키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장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또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이런 사람들 작품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초창기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뉴욕 필하모닉이나 시카고 올림픽이래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보스턴 심포니나 전부 훌륭한 음악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에 훌륭한 발레, 훌륭한 심포니, 뭐 연주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술적으로. 초기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푸틴을 지지하는 그런 예술가들 계약 다 해지했잖아요. 칸느 영화제도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면서 연말에 호두깎이 인형을 포함한 러시아의 음악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 사진을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책장에서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다 뽑아서 어디다가 안 보이는 데다 두지 않잖아요. 시간이 나면 다시 읽어보려고 하지. 오히려 연말이니까 뭐 죄와 벌 같은 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시간을 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안 해야지라고 안 하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문화 건물이 완전히 초토화된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조금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800개 건물 이상이 파괴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문화와 역사를 둘러싼 그런 처절한 전쟁인 겁니다. 그리하여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연말에 있다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은 지난주부터 토요일에 위켄드 에디션과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은 위켄드 에디션보다 더 앞서서,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를 결과를 보고 위켄드 에디션을 방송하기 위해서요. 먼저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봐주세요. 저는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제가 보도하면서 일본의 망가를 한국의 웹툰이 불과 짧은 기간 안에 눌러버렸다. 이건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먼저 올린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